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도대체 김건희를 왜 이렇게 감싸고 도는 걸까요? 그야말로 김건희는 사법부에서만큼은 갑 중에 갑이요, V0 중에 V0 같습니다. 김건희와 관련되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뇌물도 멈춰서고 주가 조작도 맥없이 사라지고 심지어 김건희 수발을 들다가 수사를 피해서 도망갔던 집사까지 풀려납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놀라게 되는데 혹시 이것이 다가올 19일 윤석열 선고의 전주곡은 아닌지 심히 두려워집니다. 하루빨리 법 왜곡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엉성하게 기소를 해서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만든 특검도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2차 특검, 권창녕 특검의 말대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더 힘들수록 서로 조금씩 나누고 함께하면 더 나아지지 않습니까? 이번 설에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선물들은 그런 정신에 맞추어서 부담 없이, 그리고 받으면 풍성한 느낌 맛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직 선물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정어리몰에서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언양불고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셨던 상품이지요. 품질 좋고 가격 좋고 가성비 최고 설 선물 세트니까요. 100% 한우로 만든 언양불고기입니다. 180g 한 팩인데 1인분만 드시려고 해도 2만 원 넘는 가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설 선물 세트에 5팩 들어있고 고급 선물 포장해서 39,900원 무료 배송이니까요. 선물하시는 분도 받으시는 분도 부담 없이 참 좋은 선물 되실 것 같아서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고기 듬뿍 곰탕 떡국 세트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저도 이번 설 선물 되게 이걸로 많이 했는데요. 선물 박스가 아주 고급스럽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받아보시면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가격이 좋잖아요. 한 팩에 5,900원이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몰에서 이번에 설 선물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쌀떡 있는 곰탕 있고요. 또 레드향 과일 선물하실 분들은 레드향 하셔도 좋고, 그리고 제가 정말 여러분들 건강 생각하면서 추천해드리는 홍삼 제품 더 나은 백년 진고, 명품 벌꿀, 순살 장어탕도 여러분 계속 사랑해 주시고 다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것들로 맞췄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수익금 저희가 기부도 하는데 서로 이럴 때 나누는 마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대량 주문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하실 분이 계시다면 1551-3158로 주문하시면 할인 혜택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경이 환하지요? 네, 파란 하늘 배경의 매화꽃, 우리 마음 파랗게 오늘 시작합시다. 정사만님, 언제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정어리언님들이 뭉쳐서 힘을 같이 하면 되겠지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응원합니다. 정사만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되지요. 차선희님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란색 넥타이가 하늘과 어울립니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착한 악마님께서요. 강수영 변호사님 외박 어제 질문하는 기자들 출연 당시 복장과 똑같은데 날카롭게 지적하셨는데요. 예, 대구에서 어제 아침에 와가지고 네, 서울에서 숙박을 하고 제가 지금 똑같은 옷을 죄송합니다. 이렇게들 보고 계십니다. 너무 날카롭네. 날카롭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질문하는 기자들이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이정주 CBS 기자가 하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맞아. 이정주 기자가 질문하는 기자들이죠. 네. CBS에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우리 이번 주까지 나오고 이제 못 나온다고 그러는데 방송국에서 하는 거는 하는 모양이군요. 네네네. 그건 하고
나가서는 못하게 하고. 자, 여기까지 웃고. 아, 참 어제 또 참 속이 상하던데. 김상민 전 부장검사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1억 4천만 원짜리 이완 화백 작품 넘겼는데 재판부는 요즘에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이렇다는 거죠. 김진우, 김건희 오빠 장모 집을 압수수색할 때 발견했는데 김진우가 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봤어요. 또 김예성 죄가 없으면 왜 도망갑니까? 도망갔다가 잡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무죄의 공소 기각했습니다. 자, 강수영 변호사님, 이 판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전국에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 야, 나 저 써먹으면 되겠다. 무죄 잘 받겠는 걸 이제 정치인 사건은 적어가지고 우리 정치 전문 변호사 하자. 아유, 뭐 난리 났습니다. 이제까지 사실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을 받거나 여러 가지 뇌물 같은 것들, 비리 사건들을 보면 클리셰처럼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구도였거든요. 뭐 투자 받은 돈이다, 대여 받은 돈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회사를 이용해서 쿠션을 한번 매기거나 차용증을 써가지고 쿠션을 한번 매기거나 이런 식으로 우회로를 거치지 요즘 누가 옛날처럼 그 사과 박스에 뭐 돈 넣어가지고 주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전에 주장을 해도 법원이 실질적인 관계들을 다 파서 유죄 판결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심지어 대여금 같은 경우에도 무이자로 돈 빌린 건 이자 상당액을 뇌물로 받은 거다. 이렇게까지 돈 빌린 게 맞다 치더라도 뇌물이다. 이렇게까지 법원 판결을 했었는데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그런 범죄자들 특히 이제 정치비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사건 개요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여성 사건은 뭐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이 사람이 이제 김건희랑 엄청 친하다. 근데 이제 야인 생활을 하다가 IMS 모빌리티라는 굉장히 껍데기만 있는 회사, 자본 잠식에 있는 회사에 이 양반이 딱 들어오고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효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게 돈이 184억이 투자가 되는데 특검의 시각은 이 양반 뒤에 김건희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다 이렇게 갖다 바친 거 아니냐. 이 사람 혹은 이 IMS 모빌리티라는 게 아무 형체가 없는 건데 뭘 보고 대기업들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냐. 이게 다 김건희가 뒷배에 있는 거다라고 시각을 보고 있고 기소를 한 건데요.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한 것은 김건희와 관련성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김건희와 관련성 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모르겠답니다. 모르겠다. 검사가 특검이 낸 증거만 가지고 난 잘 모르겠으니까 그럼 김건희와 관련성이 없다면 이건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야. 그래서 유무죄도 아니고 이건 공소기각이야. 입구에서 잘라버리겠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무죄 판결 난 거는 김여성은 이제 횡령죄 부분인데 법인의 돈이 개인 계좌로 넘어온 거는 인정. 그거는 뭐 물증이 있어요. 물증이 있는데 자 그게 회사한테 돈 빌렸을 수도 있잖아. 가지급금이라고 그럽니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돈이 온 것만으로는 글쎄 횡령이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가지고 무죄 나온 거예요.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봐줬고요. 김상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23년도에 창원지검 형사부장님 시절에 아니 검사에 재직하고 있는데 막 문자를 돌리고 출마한다고 난리를 쳐. 검찰 내부에서 아니 저 양반이 미쳤나. 재직 중에 어떻게 뒷배가 없고서야 확실히 공천받는다는 보장이 없고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오빠한테 그림이 갔어. 근데 그 그림이 이제 법원 이야기는 글쎄 그림이 간 게 김건희한테 간 건 아니잖아. 그리고 김건희 오빠가 뭐 그림을 사달라고 부탁해가지고 대신 좀 사줬다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어요. 근데 아까 앵커님 지적하셨다시피 김상민이든 김혜성이든 치열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부인하고 꼼수처럼 계속 요랬다 저랬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당당한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해요. 법원이 도대체 이 사건의 실체적 배경들을 전혀 외면하고 무죄를 할 결심을 한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자료들만 끌어다 써서 판결문을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강력히 규탄합니다. 일단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상식에. 네. 김건희 장모 집에 그러니까 김건희 오빠 이래 김진우 장모 집에 있으니까 김건희 것이 아니다. 김건희 장모 집에서 뭐가 발견됐습니까? 목걸이 모조품이 발견됐어요. 네. 모조품. 저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모조품이라고 그래서 그 모조품을 만들어 가지고 숨겨놓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흘려 가지고
찾아냈는데 모조품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실물로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렇게까지 증거인멸을 시도했는데 그 집에 걸려 있는데 김건희 거 아니라고 뭐 김건희라고 거라고 볼 수 있어? 이걸 그러면 제대로 못 밝혀낸 특검이 잘못입니까?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사법부가 잘못입니까? 저는 둘 다라고 보는데요. 특검은 일단 이런 판결이 나오면은 자신들이 재판부에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걸 법원이 외면했다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언론에 나오는 코멘트를 보면 증거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1심 판결은 수긍할 수 없으므로 항소하겠다. 이게 다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특검은 일반 사건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원이 내세우는 논리에 어떤 부분이 이런 증거에 의해서 배척될 수 있는데 법원이 이 증거 외면했습니다라고 아예 법원을 갖다가 맹공을 퍼부어야 돼요. 그게 뭐 법원을 뭉개자는 얘기가 아니라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근데 특검이 설명을 저렇게 미지근하게 하면 저 양반들이 제대로 증거낸 거 맞아? 왜냐하면 법원은 검사가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 법제도가. 근데 저런 식으로 판단하니 그럼 뭘 냈길래 저러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설명은 없어. 그럼 당연히 국민들이 의심하죠. 지금이라도 특검이 지금 뭐 안에 동력들이 떨어지는 뭐 이상한 얘기들 많이 들리지만 국민들 앞에서 솔직하게 무슨 증거를 냈었는지 리스트를 공개하고 항소 계획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저는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촉구합니다. 근데 강수영 변호사님, 네. 착한 악마님 이런 거를 보내셨어요. 특검도 한 통속입니다. 김상민 공소장이 2장짜리라던데 잡범도 2장은 넘겠구만. 정말 그럴까요? 근데 공소장은 그 정치적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자세하게 뭐 윤석열 사건 이런 것처럼 거의 소설처럼 논문을 쓰는데 일반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냥 시민들의 범죄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공소장 굉장히 단순하게 쓰거든요. 간단하게. 이 사건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시민들의 사건, 정치적 함의가 없는 그냥 일반 시민들의 평범한 사건들 중에 원 오브 댐 그렇게 취급한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백면지님, 무죄 공소기각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생각 같으면 그 판결한 판사들 확 거시기 해불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의련이 이기는 날까지 끝까지 간다. 모두 힘냅시다. 그러셨는데 저는 이렇게 그 잇따른 무죄 판결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무죄가 되냐 하는 걸 넘어서요. 김성환 평론가님 무슨 걱정이 드냐면 이게 다 김건희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 관련된 거 도이치 주가 조작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일련의 흐름이 우인성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김건희 것은 다 털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 법원이 여론을 신경 쓰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수 쪽 여론을 신경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만들 때 제일 논란이 됐던 조항이 뭐냐면 특검 추천 조항 하나하고 그다음에 인지수사와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하다가 인지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 이 조항 넣으면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발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공소기각 결정 내리는 거 보면은 대부분 특검이 수사 범위를 넘어선 별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다. 그래서 지금 공소기각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러니까 판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죠. 나는 굉장히 엄격하고 중립적인 입장이야 라는 거를 마치 과시하듯이 지금 판결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수 쪽 시선이나 그쪽 여론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걸 지금 판결로 다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식에 지금 맞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김진우 씨 장모집 그 금고에서 나온 거 보면서 좀 웃었는데요. 그때 처음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모조품 나왔을 때 그때도 그랬지만 이거 누구 법률적 조언을 받은 거다. 김건희 씨 자기 무슨 오빠 집도 아니고 오빠 장모 집에다가 맡겨놓은 것들이 거기에 모조품이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김건희하고 고리를 끊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서희건설에서 덜컥 그건 우리 진품을 돌려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그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희한하죠. 금거북이도 그것도 이배용 씨가 전달한 거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본인이 인정을 했으니까요. 근데 같은 금고에서 나온 이완화된 그립은 또 그게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김건희 씨 오빠가 사달라고 부탁을 받은 김상민 검사가 싸게 그림을 구입해다 갖다 준 것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빠져나간 거란 말이에요. 김상민 검사가 굉장히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 고리 하나를 지금 못 끼는 거예요. 그 고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지금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리라는 게 결국은 김상민한테 돈이 어떻게 건너갔는지, 김건희하고 김상민은 어떤 관계였는지 그걸 입증하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유죄 입증력을, 증명력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이 아니야, 우리는 늘 피의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곳이야, 마치 과시하듯이 이런 판결들을 지금 내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혜원 원장님, 이게 혹시 어떤 음모라든지 거대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김건희 관련한 재판이 너무나 공소기각이 되거나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무죄가 자꾸 나니까 국민들은 이 조희대 재판부가 사실은 김건희가 지배하는 재판부가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두 사건을 보면은 이건 정말 환상의 부부, 환장의 부부다. 검찰은 부실, 법원은 진실을 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업의 책임이 엄격하게 요즘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자본 잠식 상태, 그것도 이름도 안 알려진 이 IMS라는 곳이 김예성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김예성이라는 이 집사가 김건희와 연관이 없었다면 어떻게 투자금을 184억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을 재판부가 맥락을 전혀 안 본 것 같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김건희 오빠에게 그림을 왜 줬겠습니까? 김건희 오빠라는 김진우라는 인물이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인물이에요. 사실상 김건희 팬클럽을 관리하는 인물이다. 일부 언론이라던가 팬클럽에 노출된 사진이 사실은 대통령실을 통해서 나간 게 아니라 김건희 오빠인 김진우가 했기 때문에 김진우가 사실상 김건희와 관련된 모든 권력을 감시하거나 혹은 관리하는 인물이라는 건 대중에게 다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으니까 김건희가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 이거를 보기 전에 왜 도대체 김상민은 그럼 김진우에게 그림을 줬는가? 김진우는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향 영역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금 법원이 안 보고 있다니까 국민들이 정말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에 앞서서 김건희와 관련된 재판에서도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너무나 가벼운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명태균 관련 부분도 지금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된 여러 건에 있어서 줄줄이 무죄가 나거나 공소 기각이 나다 보니 특검에 대한 의심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야, 이 재판부가 뭔가 김건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김건희의 지배력이 여기까지 가는 건 아닌가? 국민들이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의 재판에까지 이런 사태가 일어날까 봐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홀로님, 국민들은 이제 마음을 다친 걸 떠나서 폭행을 당한 기분입니다. 너무 모욕감이 커서 몸이 다 아픕니다. 그런 마음 드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김용민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2월 19일 선고 전이라도 법 왜곡죄를 빨리 통과시켜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홀로님, 어제 김용민 의원 출연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고, 제가 배동훈 님도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나홀로님, 배동훈 님이 김용민 의원 만나서 정어리 TV 꼭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했죠. 감사드립니다. 어제 김용민 의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직위원 손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만에 하나 우리가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 지금 형을 대폭 낮추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죄나 공소기각이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요. 저는 사전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게 바로 법 왜곡죄입니다. 이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언제든지 매우 강도 높은 개혁을 당할 것이다 라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국민 눈치를 보고 국민 주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어떤 게 진짜 정의인지를 생각하면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번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사실은 좀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판결했는지 해명하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필요하면 사퇴해라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말은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우리 헌법 103조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합니다. 양심을 빼먹었어요. 예. 차마 양심을 얘기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왜곡죄라는 것이 양심에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진보 진영, 진보 세력들이 그리고 건전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이 매우 큰 힘으로 결집돼 있으면 판사가 적어도 직업적 양심, 그건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직업적 양심이거든요. 직업적 양심에 반하지 않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무슨 판결을 해도 뭐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해도 뭐 그냥 욕은 좀 들어먹을지 몰라도 아무런 불이익도 당하지 않고 법원도 끄떡 없고 그리고 그 판사는 또 나중에 뭐 좋은 자리로 승진해 나가고 이런 상황이 이런 분위기가 계속 고착화된다라고 하면 굳이 국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법원이. 자, 저 법 왜곡죄 뭐 일부에서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만 저게 우리나라가 지금 처음 해보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독일에 있고요. 예. 이미 시행 중인데 사실 실제로 기소돼 가지고 법 왜곡죄로 처벌된 사례는 거의 드뭅니다. 예, 실제로 법원이 결국 판단하니까요. 또 법 왜곡죄가 있으면 함부로 법 왜곡 못할 거고. 네, 이제 그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 계기가 됐던 독일에서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엉망진창인 판결이 있어서 국민적 분노가 올라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국회가 이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국민들의 뜻이 이거다라고 시그널을 준 거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 김용민 의원 존중합니다만 의견을 개인적으로는 지금 법왜곡죄 제정해가지고 사전 조치로 저렇게 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요? 저렇게 하면 지금 하려면 진작 했었어야죠. 얘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한테 맨날 뭐라 하는 거예요. 얘기만 하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걸 끌다가 판결 선고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서 한다 그러면은 그 판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꼴밖에 더 돼요, 국회가? 진작 했으면 그런 오해를 안 받잖아요. 도대체 뭐 하다가 지금 와갖고 또 그 얘기 하는 겁니까? 저는 도대체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법왜곡죄 신설이 됐다고 칩시다. 그 일주일 만에 판결이 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사형 선고가 됐어요. 그러면 일부 국민들은 또 이거 국회가 사람 갖다가 처벌한다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또 저런 식으로 하네. 또 이상한 프레임 만든다고요. 오해의 소지가 또 생기잖아요. 또 사회 갈등이 생겨요. 국회는 이 판결이 잘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영향력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조기에 했었어야죠. 왜 말만 하고 안 합니까? 이거 합의가 안 돼요, 민주당 안에서? 이 다수독이 못 해요? 전 지금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해야 되지만 언젠가. 그러게 사실 좀 진작 했어야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계속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타이밍을 계속 잃어버렸던 거죠.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도 사실은 원래 1심 때부터 구성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니까 1심은 그냥 법원의 판결에 맡기고 지금 항소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지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원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은 법원에서 추첨을 통해서 재판부를 결정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뀌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게 상징적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판사들이 판결하는 걸 보면요. 마치 요리 다 해놓고 요리해서 갖고 오면 판사가 딱 해준 것만 지금 판단하겠다고 얘기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아까 이제 그림 이완합의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거 김건희가 받은 것 물건하고 다 섞여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사자가 주장하잖아. 김진우 씨가 부탁을 해서 김상민 검사가 그림을 사줬다고 하는 것까지는 확인이 된다고 본인들 얘기로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럼 김건희 씨랑 어떤 고리가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 라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특검이 무슨 CCTV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사실 증명을 합니까? 돈이 오간 것만 분명하게 드러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드러나면 그 부분이 빠져 있으면 그러면은 김진우의 주장도 그 거짓말은 아닌 것 같네? 이러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천 관련해서 명태균이 공천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한테 물어보니까 회의록에 공천 공정하게 했다고 기록돼 있네? 그러면 공천은 공정하게 한 거야. 김영선 공천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다는 증거가 없잖아. 이렇게 그냥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고 하는 비판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지만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판단을 해버리면은 사실은 무죄 줄 맘만 있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고 법 왜곡죄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무죄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좀 국회가 입법을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민생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지만 사법부 개혁이라든지 법 왜곡죄라든지 이런 것
좀 진작에 계속 이게 엄포용으로만 그냥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특검에서 수사한 사항도 있지만 최근에 뭐 곽상도 관련한 판결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앞서서 나섰던 이런 판결들이 오히려 현장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재판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될까 봐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재명 대통령 그 회의를 생중계하는 가운데 가장 정말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뭐냐면 가서 빌어서라도 입법이 되게 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집권여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국무위원들이 가서 빌어서라도 빨리 국민들을 위한 입법을 속도가 내도록 하라라는 말을 대통령이 하게 한 것은 참 우리 여당이 한번 정말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여당을 민주당 혼자서 만들어 주신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추운 겨울날 응원봉 들고 촛불 들고 아기까지 안고 나왔던 많은 시민들이 그 찬바닥에 앉아서 단식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신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의원들께 그럼 제발 이 법안만이라도 빨리 좀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고 이건 우리가 이미 총선 때부터 주장했던 아닌데 너무 늦었다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소영 변호사님이 뭐 약간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늦었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입법을 서둘러야 잘못된 판결이 그 다음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노력을 국민들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패배감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민주당에서 더 분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저도 새겨 듣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판결을 한 판사도 문제지만 판사들이 옴짝달싹 못하게끔 치밀하고 꼼꼼하게 그렇게 수사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2차 특검에 거는 기대가 그래서 매우 높습니다. 그래도 우리 법원에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어제 이상민 재판을 하는데 보면서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좀 얼마나 좋을까. 이 어떤 이걸 떠나서 상식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지 그걸 물어봐야지. 바로 그거야. 우리가 이진관 부장판사 지난번에 한독수 판결을 선고할 때 그 판결문을 보면서 계속 무릎을 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장면을 또 다시 볼 수가 있어서 얼마나 후련했는지 몰라요. 그 앞에서 이상민이 아니고 박성재. 그 앞에서 박성재 쩔쩔매는 거 보니까 참 너 인간이 참 그거밖에 안 되냐 싶더라고요. 어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박성재 재판하면서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 좀 여러분이 뉴스에서 토막토막 보신 부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좀 자세히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12.3 비상계엄 때 반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제가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대통령께 계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밖에 나와서 대접견실에서도 저희 행동을 CCTV를 통해서 봤더니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로 그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왜 반대를 했습니까? 그 상황이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국에 대통령께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서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 하나하나를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걸 말려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앞서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 계엄 상황이 법률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옳다 그러다고 판단할 상황에 있지를 못했다는 상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비상계엄을 반대한 게 법적인 문제로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이 대통령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상황에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 계엄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갖고 갈 수는 없다 하는 쪽으로 계엄을 하시지 못하게 막는 데 전부 다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이 막 꼬이죠. 이진관 부장판사 질문하는 그 날카로움이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날카로운 수준이에요. 아유, 그거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진관 부장님이 훨씬 백배 천배 훌륭하십니다. 근데 네.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네. 이제 일단 네가 반대했다는 건 내가 믿을 수 없는데 네. 좋아 그러면 네가 반대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데 이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니 그러면 윤석열 계엄이 잘못됐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셈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반대했냐고. 법대로 이게 법에 어긋나니까 반대를 한 거야 아니면은 정치 상황이 안 돼서 반대한 거야. 이걸 지금 자꾸 이제 물어보니까 네. 박성재 딴에는 이걸 피해 가보려고 막 예를 쓰는데 말이 꼬이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박성재가 왜 저러냐면은 본인이 법적인 여러 가지 요건이 만족이 안 됐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알고 반대했다 이래버리면 위법성을 인식한 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인식한 채로 회의를 열면서 계엄을 동조하려고 했다 그러면 뭐 완벽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계란 정사가 동조되는 네.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법적인 건 난 몰랐어요. 법은 잘 모르고 일단은 계엄을 해가지고 이 상황이 해결이 안 된다. 이것만 말씀드린 거지 제가 법적인 판단은 그때 할 경황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 헌법이 국무회의라는 제도를 만들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전권을 견제하도록 했단 말이죠. 뭐 의결권까지는 없지만 국무회의에서 얘기하는 거를 심의를 듣고 대통령이 참고를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국무위원들이 하나하나 각 분야의 우리 대한민국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중에 법무부 장관을 거기 앉혀놓은 이유는 법 제일 잘 아는 놈이니까 앉혀놓은 겁니다. 그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이야기는 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전무적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럼 비서실장 얘기 들으면 돼요. 저런 얘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기가 마땅히 법적으로 제가 검토해 봐도 이거는 계엄 사유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본인 역할이에요. 근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정무적인 조언만 했대. 어디 저런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합니까? 절대로 저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 얘기를.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은 다른 사람이 안 보는 데서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대회의실에서 반대한 게 아니라 집무실에 들어가서 반대했다. 왜냐하면 봤다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2명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은 지금 이 사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꼼수를 자꾸 쓰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뒤가 지금 달라가지고 모순되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엉성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의 폭주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하는 거면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는 반대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데요. 글쎄요. 이진관 판사가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증언을 내놓은 사람은 유혁정 감찰관이에요. 유혁정 감찰관이 가가지고 지금 증언을 했잖아요. 박정재 전 장관에게 계엄 관련 회의면 명령이나 일체 지시를 내려도 따를 생각이 없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니까 박 전 장관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당한 계엄이고 말이 안 되는 계엄이고 이거는 만약에 자기가 실국장 회의를 열 때 그때 정도에는 이거는 위헌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면 유혁 감찰관을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거죠. 그 회의를 열 때 붙들어다가 갖다가 앉혀놓고 이거는 우리가 계엄을 위해서 실행하는 회의가 아니다 라면서 설득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회의 저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자기는 출입관리본부장이란 이런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계엄 이후에 대책을 논의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판결의 문제, 재판관들의 태도, 말도 안 되는 판결 이런 걸 짚어봤는데 이제 저런 경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박성재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는 거 그냥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찍어서 맛을 봐야 합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생각, 사고, 상식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은 아이고 자식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러이러이러이러므로 너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므로 딱 이렇게 선고를 해야 그게 상식적인 판결인데 이렇게 뭐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럴듯하니까 무죄. 이제 이런 판결을 내리니까 우리가 분노를 한단 말이에요.
딱 보면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진관 부장판사 너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박성재가 국회에서 그럼 국무회에서 어떤 의견 개헌 때 냈으냐 할 때 답변을 제대로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상대방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낼 수 있는 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언론에서 보니까 압박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재판관의 능력인 거거든요. 상대가 도저히 거짓말을 못하고 말 그대로 진실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재판관의 능력이 되게 돋보인 점 하나를 저는 보면서 국민들이 오랜만에 판사다운 판사, 부장판사다운 부장판사 맞다 이런 기분 들으셨을 거고요. 또 하나 주목한 점이 있습니다. 류혁 감찰관에 대해서 박성재 변호인들이 되게 어이없는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 박성재한테 본인이 제대로 뭐 충고를 하거나 잘못된 거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재판관이 나서서 어느 순간 그런 질문하지 말아라 딱 중단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지기현 같은 판사들이 왜 말도 안 되는 질문할 때도 시간 지지지 끌 때 저지를 못한 거하고 굉장히 대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핵심 관계자들이 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거. 두 번째로는 변호인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증언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시간을 끄는 거에서 차단하는 거. 전 이 두 가지 주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재판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한덕수 전 총리하고 논리는 똑같아요.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행동을 들어간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고의 법률 참모를 한 사람이 계엄의 위헌 위법성도 판단하지 않고 너무 경황이 없어서 나는 그냥 반대만 했어요. 그리고 계엄이 실행됐을 때 우리 사회 혼란을 걱정해가지고 실국장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한덕수 전 총리도 비슷한 논리로 주장을 했는데 이진관 재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은 그 이전에 뭐 김한빵이나 이런 문자 봐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관계도 그렇지만 이 계엄은 어쩔 수 없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 이후에 사후 대책을 논의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은주님, 박성재 논리는 지기현한테는 통할지 몰라도 이진관 판사한테는 택도 없습니다.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한덕수가 꼼수 쓰다가 올려치기 판결 받았듯이 철퇴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겠죠. 이진관 부장판사가 누굽니까? 어제 박성재 재판에 유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참 볼만했습니다. 어제 재판 보니까 그래 저렇게 재판이지 하는데 유혁 감찰관 이렇게 우리가 인터뷰해봐도 아주 논리 정연하고 똑바로 그런데 흥분은 잘 안 하던데 어제 보니까 막 이야기하다가 흥분을 하더라고요. 어제 유혁 감찰관 그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한 이 내용도 좀 더 자세히 한번 봐보시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사실 피고인이 하고 있는 얘기를 끊었습니다. 장관님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그랬더니 저 피고인이 했던 얘기가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장관님 저는 이게 만약에 계엄 관련 회의라 그러면 저는 이거 참석할 생각 전혀 없고요. 그리고 명령이나 일체 지시 같은 거 내려와도 따를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 그만두겠습니다. 나가서 사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게 답니다. 그리고 나서 전 나와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오늘 제가 그만둘 날인 것 같네요. 그냥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냥 그만두고 집에 가야죠. 그러면서 그 용지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사직서 쓰게 용지 하나 달라고. 거기다가 뭐 제가 사직서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날짜를 마지막에 적어야 되는데 오늘이 12월 3일이죠? 라고 물었더니 그 서기관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자정 지나서 4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 바늘이 그 00시 09분 제가 바늘 모양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00시 09분을 가르치고 있어서 조금도 관련이 없다라는 걸 확실히 표시하고 싶었던 심정인 것 같습니다. 00시 09분이라고 적고 제 이름 적고 사직서 제출하고 한참 동안 악수를 했습니다. 악수하고 돌아서려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까지 계속 안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뭐 계속 회의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확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갔더니 그때 또 누군가 그러니까 교정본부장인지 출입국본부장인지 누구인지 그 둘 중에 한 사람이랑 또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뭐 참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니 저도 여야가 이런 식으로 극한 대립하고 이러는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다고 해가지고 계엄이 뭡니까? 말이 됩니까? 그냥 문 쾅 닫아버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어때요? 진실이란 건 저런 겁니다. 당당하죠. 유혁
감찰관이 정말 똑바로 제대로 증언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지금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즘에 제가 좋아요 말씀을 안 드렸더니 갈수록 안 누르셔. 예, 오늘 지금 국무회의가 있어서 평소보다 동접이 좀 적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 계신 11,000명 넘는 분들은 진짜 훌륭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 원래 또 조금 강수영 변호사님 나오시면 그러더라고. 재미있으니까 좋아요 누르는 걸 잊어버려. 그걸 또 깜빡하면 안 되는데. 네. 아하. 자, 지금은 좋아요 누르는 타임. 오랜만에 제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뭐 구독자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오늘 안 하겠습니다. 예. 저 뉴욕 감찰관 그 모셨던 검사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예. 지검장 시절에 예, 예. 검사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어때? 어떤 분이야?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방송도 여러 차례 제가 같이 한 뒤에 한번 물어봤어요. 유역 감찰관하고. 예, 유역 감찰관하고 방송한 뒤에 이제 제 친구한테 예. 검사 출신이죠. 그 친구도 물어봤더니 한마디 이렇게 표현해. 야, 불이야, 불. 그 저는 되게 온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방송할 네. 때 항상 웃으시면서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그 강단이 장난이 아니래요. 그 한번 이렇게 딱 그 불이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꽂히면은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덤프트럭처럼 밀고 붙이는 저돌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 그 정도 돼야 저런 계엄 상황에서도 저런 소신 있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저 이진관 부장도 저는 그런 응원을 드리는 게 지금 사실 이 박성재 장관에 대한 질문을 보면 박성재 장관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의 그 핵심을 찌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처벌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대법원도 똑같이 회의하고 어쩌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진관 부장에게 이거 논리를 잘 만들지 못하면 우리 법원의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조금 심사숙고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진관 부장도 뭐 앞뒤 잴 거 없이 불도저처럼 소신대로 저는 밀고 가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그럼요. 저기에서 수 틀린다고 나 안 해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죠. 네, 맞습니다. 예. 평소에 이게 아닌 것은 아니다. 확실한 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 한강다리 건너지 마.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헬기 뜨는 거 그거 허락할 수 없어.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했던 군인들은 진짜 소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의 모든 걸 던지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학습이 되고 훈련이 된 사람들이나 가능한 행동이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고 묵시적으로 동조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아예 적극적 동조로 돌아섰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서 우리 하다못해 국회에 들어가가 유리창을 깼던 707 대원이나 아니면은 국회에 들어갔던 계엄군으로 갔던 수방사 우리 병사들이나 이런 경우를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박성재 전 장관은 대통령의 법률 참모이자 법무부 장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구든 소신 있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게 된다라고 봅니다.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고 박정은 대령이나 류혁정 감찰관님처럼 소신을 지켰던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만 나중에 후손들이 봤을 때 아, 내가 공무원이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근거와 사례가 분명히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과 별개로 저는 이 공직사회에 대한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롭게 행동한 사람들이 계속 뭔가 피해를 받고 조직에서 쫓겨나가지고 계속 힘들게 살고 이러면 사실 공무원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박정은 전 대령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 류혁정 감찰관님에 대해서도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 그에 합당한 방안을 정부와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성재 같은 경우에 재판 얼마나 걸릴까요? 뭐 증인 신청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 다 증인 신청해야 된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짧아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8개월? 네, 무죄 다투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준관 부장판사는 이번에 안 바뀌죠? 네. 끝까지 네. 박성재 심판하겠죠? 네, 네, 네. 그럼 뭐 결론 나왔네. 네. 네, 뭐 어디 가겠어요? 영혼이 4931님, 뉴욕 저분도 한 성격 하는 분인 듯. 예,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대로 좋아요 확 많이 눌러주셨네요. 5,400
명 넘었는데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시면 뉴욕 감찰관 부릅니다. 예, 하여튼 이제 정말 정신 똑바로 박힌 판사들이 사법부를 이끌고 가야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의 칼날을 꼭 맞고서야 바뀌면 그건 안 되죠.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을 방문했어요. 이제 설을 앞두고 재래시장을 이렇게 되게 방문하고 그러는데 어제 통인시장을 갔습니다. 통인시장이 청와대 앞에 있는데 거긴가요? 네. 네. 가가지고 이렇게 소머리 국밥도 드시고 그렇게 비서실장과 함께 옆에 앉아 있는 분이 거기 식당 사장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 말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냥 겉으로 그냥 폼나는 뭐 그럴싸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얘기, 본인한테 이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는 얘기를 막 해요.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막 엄청 올라가고 막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경기는 좀 좋지 않다. 정말 요즘에 제가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그 설이 됐는데도 이렇게 선물을 활발하게 주고받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럴까? 그 경제가 온기가 두루두루 퍼지지 않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 첫 번째일 거고, 둘째는 지금 너무 이렇게 세상이 강팍하고 막 삭막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나눔이 줄어들죠.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안타까워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거를 그 상인한테 직접 물어보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준비가 됐습니까? 말씀을 좀 먼저 듣고 갈까요? 예. 전혜원 원장님, 참 이재명 대통령 진솔해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많이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님도 서민들하고 편하게 대화하시는 걸 좋아하시고,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님이 드셨던 커피보다 더 싼 커피, 자판기 커피를 좋아하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상인들한테 그렇게 질문했다라고 하네요. 뭐 대기업이나 큰 회사 이런 데는 돈이 들어오고 현장까지는 바닥 돈 잘 안 들어갔는데 어때요? 이게 진짜 대통령님이 쓴소리들을 각오하고 하는 거거든요. 뭐 대통령님 잘하신다 이런 말 들으려고 예전에 막 쇼하고 뭐 윤석열 정부 때 뭐 대기업 회장들 끌어다 강제로 떡볶이 먹게 하고 뭐 쇼하고 뭐 안주 쇼핑하고 이런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거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눈여겨봤고요. 저는 이제 이 장면도 굉장히 눈에 띄지만 대통령이
시장을 돌다가 그 노점하는 할머니 앞에 이렇게 앉아서 그냥 많이 춥지요? 많이 춥지요? 이 한마디에 사실은 많은 것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번듯한 가게도 아니고 시장 바닥에 이 찬바람을 맡으면서 장사하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아마 대통령님이 참 많은 말을 하고 싶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장면을 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통령님이 웃고 있지만 국밥 먹으면서 참 생각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SNS를 보니까 어떤 분이 대통령 사진 이렇게 확대해서 좀 불경스럽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일 너무 많이 하다가 원형 탈모 걸린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제가 조금 일하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새벽 1시, 3시에까지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올리는 게 참모가 올리는 게 아니라 직접 올리시는 것 같다. 진짜 잠을 못 자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정말 민주당부터 민생 문제라든가 개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국민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강하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목하는 게요. 이제 대체로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시장 가고 상인들 만나고 하는 것은 쇼잉이 많죠. 보여주기. 대표적인 게 윤석열이죠. 경제인들 끌고 가서 오뎅 처먹고 뭐 수해 현장 위로 간다고 해가지고 꽁보리 국밥 보리밥이나 쳐다보고 막 이랬는데 그 애는 이야기할 필요 없고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머리 국밥으로 식사를 하면서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들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장 100번 가면 뭐합니까? 바로 이 메시지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요. 대통령의 권위란 무엇인가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전 노무현 대통령이 권위가 없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당시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 소탈함, 진솔함 이런 것만 보지 않고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너무 국민처럼 행동한다. 이런 것 때문에 공격을 받는 시대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공격을 지금 안 받아요. 거의.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하고 뭐 격이 없고 장난스럽고 때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권위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감 능력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위를 억지로 자기가 만들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고 지금 정해지지 않으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함께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을 한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예전 같으면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렇게 많은 글을 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갖 시비가 막 쏟아졌을 거예요. 근데 국민들 다수가 생각할 때 저 방향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 한 말씀만 드리면 부산에 가서 그 야쿠르트 파는 아줌마하고 막 야쿠르트 아줌마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손잡는 장면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가족들이 굉장히 고생을 한 일화가 알려져 있잖아요. 어머니는 좌판에서 또 여동생은 뭐 야쿠르트 배달도 하고 시장에 있는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뭐 50원 이렇게 주는 그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살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을 많이 선거용으로 쓰고 당선되니까 서민의 아픔을 잊어먹는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정치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정치인이 존재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고 누구를 위해서 국회가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늘 가슴에 새기고 역설적으로 가장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저는 시장에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을 굉장히 유심히 봤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쇼가 아니라 공감의 정치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 개혁도 응원해 주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장면을 볼 때 저는 대통령보다는 그 시민들의 반응에 더 눈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사진을 찍는 걸 보면 포커스를 대통령보다도 함께 등장한 만난 시민들에게 더 주목이 되도록 사진을 항상 찍더라고요. 그 반응을 보면서 환영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저게 진짜 민심이고 사실은 악마되어 있고 뭐 온갖 뭐 범죄자 취급을 했던 그런 프레임을 넘어서 시민들이 진짜 환영하는 반응은 저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도 위로가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퇴임 후에도 저렇게 웃으시면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찬사를 받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정말 이 임기 안에 우리가 다 도와야 될 일들이 각자 있다. 모든 국민들이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 개혁 추진 과제에 대해서 열심히 관심 가져주고 또 실천할 부분이 있으면 실천하고 정치권에게도 각성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해서 퇴임 후에도 저 웃음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어찌 될 뻔했나 요즘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대통령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한 20%포인트 적어요. 이거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가? 민주당이 성찰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 지금 모습은 권력 투쟁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란 청산 중요하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몫이고 그래야 되지만 국민 민생을 돌보는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이런 것들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대통령하고 경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민주당이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갈 거야. 대통령한테 맞서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면 저는 맞서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그런 것들 뒷받침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입법이 너무 늦어가지고 국제사회 대응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막 어디 가 있다가도 밥 먹다가도 뛰쳐나와가지고 입법 뭐 할 게 있어. 그러면서 그거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막 합당이니 뭐니 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벌써 3주째 이걸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뭐 당권파나 이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는 사람들, 당사자들은 정말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다고 그러는데 어때요? 전현 원장님 일단 좀 스톱하자 이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뭐 재선 의원 간담회, 의원총회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보니까 좀 국정과제에 집중해야 된다. 이 합당은 지금 시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당내 분열만 일으키고 사실상 효과를 내기도 어렵다라는 쪽으로 여론이 나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늘 아침 제가 회의를 왜 다 보고 왔냐면요. 국익 우선 정치를 해달라고 거듭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익 우선이 뭡니까? 지금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하나 빨리 처리하겠다고 야속한 개혁 관련한 과제 이 양대 축을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많이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죽했으면 국무위원들 국회 가서 빌어서라도 입법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원들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떤 취지에서 간에 당내 분열로 흐르거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국정과제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중단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쪽으로 오늘 안에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네, 마땅히 그래야 하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지난 주말에 나왔던 MBC 단독 보도는 지금 청와대 반박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이 진짜 화나신 거예요. 진짜 화나신 거고 그 화나는 게 뭐 나한테 못됐게 했던 변호사 왜 추천해? 이게 아니고요. 그건 사감에 의한 복수죠. 지금 보수 언론이 그런 식으로 또 왜곡을 하는데 대통령의 분노가 그렇게 사사로운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2차 종합특검이 정말 중요하고 내란의 피날레고 종식인데 그 특검을 누구 선임할지가 정말 중차야 되는 문제인데 당 안에 아무도 크게 관심이 없었다. 지난 일주일 전에 후보를 누구 추천했다는 보도 나왔을 때 한준호 의원 빼고는 언급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뭐 친명계도 똑같아요. 그리고 3일인가 4일 전에 실제로 조국혁신당 추천 후보를 임명했다고 할 때도 코멘트 없었어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화가 났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뭐 기자회견하고 뭐 당이 배신했니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들불처럼 일어나잖아요. 이것 자체가 내란 종식에 대한 진짜 진정한 의지가 없고 딴 데 정신이 팔려 있다. 민주당 의원들 전원 다. 지방선거 내지는 다른 당권투쟁 등등 문제 상황에 정신이 팔려서 거기에만 휩쓸려 있으니까 하는 일을 왜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 그리고 이건 뭔가 제동을 걸어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그 보도가 나온 거고 그 보도도 제동을 걸지 않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정말 모두가 엄중히 들어야 됩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요. 뭐 대표가 잘못했는데 이거 잘못한 거 따지려면 또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은 대통령이 저렇게 가르마를 타면
모두가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총이 몇 시인가요? 오늘 아침 오전 10시입니다. 10시. 10시. 10시 그러면은- 하고 저녁 때 최고위 열고요. 오늘 2부에 김병주 의원 오시니까 의총의 분위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끝으로 이 내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정말 이제 지방선거 다가오는데 잘 뽑아야 돼요. 잘 뽑아야 됩니다. 진도 군수가 공식적인 자리예요. 광주 전남 통합 타운홀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의 젊은 처녀들을 수입해가지고 농촌 총각들 장가 보내야 된다. 이게 군수 맞습니까? 또 청도 군수 있어요. 김하수라고. 입이 완전 하수구예요, 이건. 어떻게 이런 자들이 군수를, 그러니까 잘 뽑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는 자들을 군수를 뽑아 놓으면 군수는요, 군에서 원님이잖아요. 지가 대장이야.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막 반말이고. 그 전에 양평 군수도 뭐 이렇게 막 반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었어요? 김희수, 거기는 김하수, 이름이 비슷하네? 김희수 진도군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를 해서 중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자 해갖고 농촌 총각 장교도 보내고. 에라이. 저걸 또 그 자리에서 바로 강기정 시장인가가 네. 그거 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뭐 문제 있냐라고 했다가 이제 당에서 제명까지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병명을 했냐면 영입한다는 말을 내가 잘못해서 수입을 했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저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그 농촌 현실은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문제 의식까지는 전 동의하겠어요. 근데 저걸 군수가 저런 식의 표현을 해버리면 그러면 지금 한국 농촌 총각하고 결혼하는 그러니까 이주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 외국인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무슨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뭘 팔려오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사람이 들어와서 수입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나라 국민은 또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은 곧바로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냥 딱 사과하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태도도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 아마 본인이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 여지 없습니다. 자기 사택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경물, 뭐 돌이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는 사람한테 또 받아가지고 지금 뇌물죄로 경찰 조사 받고 작년 11월에 검찰 송치됐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지금 법대에서 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여지 없잖아요. 저렇게 무능하고 최소한의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그 인권 감수성 없는 저런 사람들이 하는 거 봐요. 이런 사람 진짜 뽑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이게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항의 서한을 보냈고요. 이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온 여성들이 대규모 집회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 사람을 넘어서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주장은 여러 정책의 진정성을 다문화 가족들과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뭐 베트남까지, 베트남 대사관까지도 의심하게 하고 정말 지탄받을 대상이 만들게 하는 발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에서 빨리 제명 조치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나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올까 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당에서 좀 재발 방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민주당은 제명 조치 잘했어요. 발빠르게. 근데 청도 군수 김하순과 여기는 지금 국힘당이 아무렇게 하지도 않아요. 남태현님, 지방 가면 어르신들 노총각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문제는 경로당 어르신이 아닌 군수가 생각이 없는 거죠. 군수쯤 되면. 남자친구 상식이님 반갑습니다. 저렇게 말하니까 농촌 총각들이 다문화를 이루고 살면서 돈 주고 사왔는데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 같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잘 뽑아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중요합니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김병주 의원과 함께 관련된 내용들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지요.
자, 일부 함께 해주신 김성환 평론가님, 전혜연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강수영 변호사님. 다음 주는 설 연휴네. 예. 설 잘 쇠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한 살 더 먹고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해낸다 김병주. 화요일의 네. 남자 주블리 김병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전문가 김병주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해낸다 김병주. 네. 슬로건입니까? 네, 네. 좋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고 이재명 성공을 위해서 김병주가 해낸다. 경기도에서.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은 합니다. 이걸 네. 지금 실감하고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정말 네, 네. 좋아요. 네.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아주 대성공을 했잖아요. 네. 거기도 일본에서 다카이치는 합니다. 이게 상당히 먹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저작권이 배운 있는데 모양이네요. 거기 배운 것 같네. 닭가인 네. 합니다. 네. 네. 아주 지금 사실 이번에 압승 다카이치 개인기로 네. 사실 됐다고 봐야죠. 네, 네. 뭐 우리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 만나서 90도 인사하고 막 그렇게 활짝 웃고 이런 거는 좋은데 이제 사실 좀 그쪽이 강경 보수 아닙니까? 그럼요. 네.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선거 때는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3분의 2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개헌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개헌안 네, 발의를 네. 할 수 있다고 네, 그래요. 네, 네. 일본은 중의원, 참의원, 그러니까 하원, 그렇죠. 상원 다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개헌안 발의하고 국민투표로 통과하는데 일단은 이제 하원에서는 중의원에서는 발의할 수 있고 3분의 2니까 통과도 가능한데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든다는 거. 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점에서 경계를 해야 합니까? 많이 경계를 해야죠. 일본은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사실 참전해서 엄청나게 우리를 강점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을 호령했지 않습니까? 점령하고 미국하고도 전쟁을 하고요. 그런 야욕을 드러냈었는데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패망하면서 평화헌법을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일본에게 만들어줄 때 군종 통치를 하면서 평화헌법을 만들었죠. 다시는 일본은 전쟁 야욕을 드러내서는 안 되겠다. 일본은 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갔는데 일본이 통사정에서 그럼 우리 영토를 지킬 자위대라도 좀 만들게 해달라 해서 그때 규제를 한 겁니다. 방어를 위주로 한 군대 한 25만 정도 규모 이상은 안 된다. 무기도 방어 무기만 해라. 공격 무기는 안 된다. 너들은 전쟁 군사력이 강화되면 전쟁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평화헌법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일본 국민들도 다 많이 공감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패망함으로써 엄청 고통을 겪었잖아요. 국민들의 피해가 크고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사희생을 다시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일본에도 극우 세력들이 헌법을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계속 한 20년 전부터 주장해 왔는데 지금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갈 확률이 많죠. 그렇게 된다면 공격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미사일을 수천 킬로 나가는 미사일을 하고 주로 공격 무기를 하게 되면은 당장 우리가 독도 영유권을 저들이 주장하잖아요. 우리 땅인데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은 이제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포함해서 한반도에 또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그랬던 거죠. 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이 경제 세계 2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약했던 이유는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비를 엄청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헌법 개정까지 가면은 평화헌법까지 고치면은 이제 지금 일본이 세계 경제 3위인데 군사력도 거기에 버금가는 세계 군사력 3위로 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반도 지역에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충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려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평화헌법을 고치는 걸 반대해 왔습니다. 저 웃음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지요. 네, 그럼요. 사실 웃고 있는 게 더 무서워요. 네, 네, 그럼요.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완전 스트롱맨들 시대 아닙니까? 네, 네. 트럼프, 시진핑, 푸틴. 거기에다가 이제 사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조금 연약했는데 그 전에 아베 때는 완전히 우리가 그냥 스트롱맨들로 포위가 돼 그렇죠. 있었는데 이제 정말 스트롱워먼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네. 철의 여인인데 네. 이렇게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맞닥뜨려야 될 상대들이 다 스트롱이니까 아, 그럼요. 정말 잘해야죠. 네. 뭐 잘하고 계시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그럼요. 당에서도 잘 이렇게 좀 밀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에 조금 아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합당 논의 가지고 이렇게 내홍이 좀 있다가 이번에 또 그 특검 뭐 이렇게 추천한 것까지 꼬였는데 오늘 의총에서 결론을 낸다고 하던데 의총하다 오셨습니까? 네, 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뭐 의총은 차분했고요. 예. 각자 의견들을 내실 분들은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됐고 고성이나 뭐 언쟁은 없었고요. 아주 차분하게. 사실 의총하면 우리 별로 고성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 민주당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원칙대로 서로 다름을 확인하고 조율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기초로 오늘 저녁에 최고위원 비공개 회의를 엽니다. 예. 그 최고위원 비공개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겠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고 원내 지도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의총에서 결론은 나진 않아요.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한 거고 그걸 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네. 10시에 시작했습니까? 네네. 그러면 오실 때까지 한 몇 분이나 발언했나요? 그때까지 한 10여 분 정도. 어느 쪽이 더 많았습니까? 대부분 분위기는 이제 먼저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그 선수별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초선, 재선 의원, 3선급 이상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를 먼저 발표했었고요. 본인이 왜 합당을 제의했는지 배경을 쭉 설명을 했었고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 전에 하는 게 시점으로 맞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합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선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정을 따지자 보니까 그랬다. 그리고 8월 15일 날 그때 조국이 사면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씩 얘기가 오갔다. 그래서 이제 선거 스케줄로 봐서 그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했다는 배경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선수별로 간담회한 결과를 개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선수별로 했을 때 대부분 합당은 동의하는 분위기다. 근데 이제 시점이나 절차나 뭐 다른 이유로 이제 반대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겸허히 다 기록을 했고 확인을 했다.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또 의견 나오는 걸 기초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의총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의견들은 합당은 대부분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듯이 그 간담회 결과를 합당의 큰 방향은 대다수 한 80-90%는 동의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절차 관리가 좀 부족했고 지금 당이 상당히 분열돼 있는 느낌이 들고 이런 상태에서 합당을 한다 해도 효과가 적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은 숨 고르기를 좀 할 것 같네요. 네, 아마 오늘 정청래 대표는 오늘 그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당초 얘기했던
당원 투표 네. 뭐 이렇게 강행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로 보십니까? 그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아. 오늘 하여튼 대부분의 의원들은 구정 시작되기 전에 이걸 결판을 빨리 내야 된다. 예. 지금 이런 거 갖고 지금 혼란해선 당이 되겠느냐. 지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 정부에서 원하는 입법들을 좀 속도감 있게 해야 되고 사법개혁 법안들도 속도감 있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자. 빨리 이것을 결론을 내리고 그런 분위기였죠. 네. 그렇군요. 네네. 어제 그 더민재 재선 네. 의원들 모임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엊그저께 자체 모임을 했고 재선 의원들 네. 모임에서 분위기나 의견도 거의 거의 비슷했습니까? 비슷했죠. 아. 재선 의원들은 이미 대다수가 한 5년 같이 근무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고성이 오간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고 각자의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에서 입장 정리가 됐죠. 또 그런 걸 쭉 듣다 보면은 자기 생각이 좀 수정되는 면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고 그 과정을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는 빨리 의총을 좀 열어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냥 그 선수별 간담회도 중요하지만은 의총을 열면은 저는 우리 국회의원과 우리 민주당을 믿거든요. 그 우리가 밖에서는 의견이 있어도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하나로 집단지성을 모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믿기 때문에 의총을 빨리 열어서 하자. 그걸 당대표한테 건의하도록 그때 얘기를 모아졌고요. 그랬더니 일부 의원은 의총에서 고성이 오가고 막 분열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기한 의원도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의총 밤새워 하더라도 하다 보면은 우리 민주당 스스로를 믿어야 된다. 집단지성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의총에서는 아주 차분히 그냥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가 이 방송 때문에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순서가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의총을 먼저 열어서 합당과 관련해서 좀 토론을 하고 그 의견을 가지고 합당으로 그렇죠. 뭐 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원래 절차 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 전략위원회나 민주연구원 같은데 인물 줘서 연구를 시켜야 되는 거죠. 합당의 유불리가 뭔지 또 국민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해보고 그런 결과의 안을 가지고 이제 합당 이런 유불리가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먼저 의견을 의총이나 최고위 최소한 최고위에서 먼저 그런 의사교환을 하고 의총에서 의견을 좀 들어보자 하고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은 아주 이것은 차범위 날 이슈가 전혀 아니거든요. 예. 이번에 합당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이 지방선거에 결정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가정관리가 조금 미숙했고 또 최고위원들도 그 비공개 회의에서 일어난 걸 또 밖에 나와서 이러쿵 저러쿵 내부의 얘기를 하면서 갈등이 증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자제해야 되는 거죠. 용어도 또 저는 늘 정치를 하면서 비판과 비난이 있는데 비판까지 가야지 비난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부는 비난까지 이렇게 가버리니까 감정 싸움이 되는 겁니다. 정책에 대한 어떤 선택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이 유불리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거 고려 못했으니까 하세요. 이런 비판은 당연히 민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야 건전한 의사결정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개인에 대한 어떤 인신공격이라든가 또는 비난성 이런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게 되면은 이제 감정이라는 게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은 이성이 작동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흐르다 보면은 의사결정을 거르치죠. 그래서 저는 늘 평생 리더십을 연구해 왔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 왔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또 결정된 사항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리더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 그런 것들이 아쉬운 지점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이제 그 합당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좀 당이 시끄러운 판에 특검 추천 이제 뭐 네. 쌍방울 쪽 변호를 맡았던 사람 하면서 더 지금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듣기에 청와대에서 정말로 심하게 불쾌했다고 하던가요? 글쎄 그거는 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청와대 쪽에 사실 확인은 못한 상태고 저도 언론이나 뭐 이렇게 후문을 듣는 정도였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불쾌했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하영 문제 이런 이쪽에 김성태 그거는 진짜 조작해서 그 뭡니까 이재명 그 당시 대표님을 법적으로 아예 그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김성태 그쪽에 변호인의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기에 뭐 그걸 변호했든 안 했든가 관계없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사례가 깊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제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지키는 저희 입장에서도 좀 불쾌한 일이죠, 사실은. 네. 이번에 이제 2차 특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번에 나온 판결들을 보면은 얼마나 특검이 중요한가. 꼼꼼하게 치밀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면 이렇게 공소기각 무죄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2차 특검은 어떤 걸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2차 특검은 진짜로 일단 제가 봤을 땐 사명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역사적인 사명감, 이번에 내란 문제라든가 김건희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특검에 있는 검사나 수사관들이 해야 될 것 같고, 내용 면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본다고 했는데 그건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내란에 특히 12.3 내란과 관련되는 걸 더 철저히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12.3 내란 이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란을 결정하고 여건을 조성을 했는지, 무인기 북한 침투에서부터 HID 요원 동원부터 그다음에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관여한 여러 부서들, 기관들, 예를 들면 조의대 대법원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관여가 됐다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행정부의 여러 기관들, 지자체 여러 기관들도 동조한 정황들이 예. 많이 있는데 다 수사를 비껴갔거든요. 그리고 내란 이후에도 그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무인기를 또 띄우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왜 했는지 그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법 구태타도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런 것까지 저는 내란 측면에서는 해야 되는 거고, 김건희 특검에서 미진한 분야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죠. 아니 명태균 뭐 선거 개입 게이트 이런 거는 진짜로 국민들이 다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고 녹음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거는 그 주가 조작으로 그 피눈물 흘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무죄로 때린다면은 앞으로 주가 조작이 만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국정원이라든지 정보사라든지 이런 데가 관여한 의혹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런데 다 지금 밝혀내야 되고, 무엇보다도 김태효가 관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지난번에 건들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이 비상계엄의 여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태호가 자기는 HID 관여도 하는 보직이 아닌데도 HID 부대를 23년 6월경으로 기억되는데 방문을 했고, 그리고 안보실 내에 HID 요원이 들어가 있는 TF를 만들어서 윤석열 김건희 쪽 직보 라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김태호가 관여된 거고, 안보 분야의 모든 이슈에 김태호가 거의 관여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12.3 내란 이후에도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해외 공간에 이런 것들을 각 국가에 홍보해라, 내란이 정당했다, 이런 지시를 김태호가 했다라고 지금 의혹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원래 이 내란 외환죄 군에서 하는 것은 방첩사가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방첩사가 내란을 일으켜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네. 누가 수사를 하겠습니까? 사실 이거를 이제 군사법원법 이걸 김병주 의원님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법이죠. 네, 이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발의는 법입니까? 추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예. 이것을 지난 29일까지는 통과시켜야 내란 외환죄를 박종훈 수사단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종훈 해병대 대령이 진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은 군에서 내란 외환죄는 방첩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사 기능까지 놨습니다. 군내 간첩 잡는 거는 방첩사가 하는 거고 또 국정원이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 외환죄는 군사경찰도 수사기관인데 군에서 수사권이 없어요. 내란 외환죄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민간인들 오모 씨를 비롯해서 무인기를 침투시켰지 않습니까? 북한에. 그걸 수사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사실 내란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내란 수사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란죄에 관련된 증거 자료가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보호법 위반 이런 거. 왜냐하면 무인기가 우리 군사시설 또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위반. 그럼 또 그런 것들은 경미하거든요. 제 형량들이. 그래서 박종훈 수사단장 그 조사본부 이런 데서 애가 타는 거죠. 증거 자료도 있는데 내란에 대한 수사를 외환에 대한 수사를 못하니까 빨리 방첩사에 있는 내환 외환죄 간첩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을 군사경찰에서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달라 해서 지난달에 말에 이제 29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지금 30여 명으로 수사단을 꾸렸습니다. 박종훈 준장이. 예. 그래서 지금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 군에서 수사를 종합특검과 별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그거 하면은 무인기 같은 부분도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무인기를 들여다볼 수 있고 예. 무인기도 들여다볼 수 있고 사실 종합특검에서 못하는 HID 문제라든가 정보사 문제 또 김태호 문제 하여튼 이 내환 외환죄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간첩죄와 관련되는 건 또 다 들여다볼 수가 예. 있죠. 네. 하여튼 군 쪽에서 좀 제대로 팍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다른 수사도 탄력을 좀 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저도 내란 특검에 의존하지 말고 예. 군 자체 수사단을 만들어서 내란에서 못하는 나머지 분야를 다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야를 그 군에서는 그냥 조사만 해서 징계하는 위주로 간 것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걸 빨리빨리 안 해야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네. 간덩이가 부어가지고 네. 지금 군에서 계엄 연루돼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가 31명인데 네. 23명이 항고를 했어요. 징계의 결정에 불복해가지고. 네. 그걸 지금 이게 시간이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완전히 맨 처음에는 꼼짝 못하고 있다가 쑥 지나가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에 관여됐던 31명은 아주 주요 가담이죠. 감옥에 가서 아주 그것도 진짜 처벌을 단단히 받아야 되는 단단히 사람들인데.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일부는 제가 봤을 때 군사 반란으로 적용되면 이것은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군 간부들은 두 가지 처벌을 받아요. 하나는 행정처벌인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하나는 형사처벌인데 아직 형사처벌은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건 안 이루어졌는데 행정처벌에서 파면이라든가 강등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본인들이 불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란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엄 연루자들은 단순히 실제 어떤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세력들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석고대죄하고 반성은 못할 망정 어떻게 여기에 불복을 하는지 참 너무 한심하고요. 이것은 군에서 있는 우리 장병들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해요.
그리고 군의 명예를 2중, 3중으로 지금 명예를 질주시키고 있는 거죠. 네.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착착착 했어야 되는데. 근데 김현태 이자는 뭡니까? 지금 파면됐다고 아무리 백제라 한다 손 치더라도 아니 세상에 내란이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것이 벌써 감옥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야 그러니까요. 되는 인원인데 저렇게 내란 때 가장 돌격대장 한 거 아닙니까? 예.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최정예 부대를 했고 실제 전기도 이자는 현장에도 껐고. 있었죠. 네, 전기도 껐고요. 전 단전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런 자가 실제 이렇게 거리를 할보하고 다니면서 그것도 극우 세력 전환길과 같이 내란이 조작이 됐다. 윤석열이가 위대한 결정을 뭐 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중국을 폄훼하고 뭐 짱게 물러가라 뭐 이런 거에 구호를 외치면서 이것은 국가를 망가뜨리는 행동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장교 출신으로서 진짜 창피하고 부끄럽고 분노스러운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저걸 지켜보는 우리 열심히 일하는 우리 장병들 보기엔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가뜩이나 계엄군 이런 것들로 명예가 실추됐는데 계엄군의 핵심이었던 녀석이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고 내란이 무슨 뭐 조작됐다느니 뭐 저런 말을 하고 다니고. 근데 왜 이자를 구속을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파면됐으면 군인 신분이 아닌 겁니까? 네, 민간 신분이죠. 그러면 빨리 이제 종합특검에서 빨리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법원에서 제가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란 특검에 의존하지 말고 바로 했어야죠. 바로 해서 실제 구속하고 군사법정에 세웠어야죠. 애통 터집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초기에 조금 미숙했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 어제 참 안타까운 사고가 났어요. 그 코브라 헬기 네네. 이 훈련을 하다가 추락해가지고 준이 네. 두 분이 순직을 했는데 우리 애청자님 가족이더라고요. 아이고야. 김주영님이 어제 가평에서 네. 헬기 추락 사고로 아이고. 사랑하는 조카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네. 국방부 40년 된 노후 헬기로 공중에서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는 훈련이었답니다. 어떻게 이런 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훈련이 뭔지는 몰랐는데 그 육군 소속 헬기죠? 네네. 그러면 우리 김병주 의원님 잘 아실 텐데 코브라가 아주 오래된 헬기 네, 아닙니까? 코브라가 오래됐죠. 이거 88년도인가 80년대 도입이 됐고 네. 지금 사고 난 코브라는 제가 알기로 91년도인가 그때 들어온 것 같아요. 예. 벌써 한 30년 35년. 넘었죠. 그리고 내후년인가 내년에 이제 퇴역을 예. 앞두고 있는 헬기인데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거죠. 옛날에는 아주 막강한 화력을 자랑했던 네, 그런 네. 전투 헬기지만 네. 지금 이제 거의 퇴역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시동을 껐다가 공중에서 다시 켜는 그런 훈련은 매우 위험한 훈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경우 이제 비상 착륙 훈련을 예. 했던 것 같아요. 그 군은 늘 최악의 훈련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 과정에서 아마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 훈련은 뭐 저는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이런 노후 기종을 가지고 또 왜 그렇게 됐는지 또 훈련이 예를 들면 그런 거 하면 고도를 좀 높여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규정을 맞게 한 것인지 그런 거는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서 참 유가족들 너무나 하늘이 무너질 듯한 슬픔일 텐데 너무 아쉽고요. 저는 오늘 저녁에 문상을 가려고 합니다. 예, 네, 수도 통합병원에 지금 장례식장이 차려져 있고 그래서 오늘은 계속 방송하고 낮에는 많아서 못 가고 저녁에 한번 다녀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화면을 보니까 아주 힘없이 추락을 하던데 네. 그래도 다행히 민가를 피해서 네. 추락을 해서 민간인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아마 마지막에 추락하는 순간까지도 민가를 피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랬을 것 들더라고요. 같아요. 네네. 보니까 그 주변이 민가가 많던데 예. 사진으로 보니까 멀리 찍힌 사진에서는
큰일 날 뻔했죠. 지금도 큰일 났지만은 민가에 떨어졌다면은 더 큰 또 피해가 일어났을 수 있는데 아마 민가를 피하기 위해서 조종관을 끝까지 놓지 않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종사분들이 거기 이제 하천 안에 떨어졌잖아요. 예. 오늘 일정이 바쁘셔서 오늘은 이 정도 하려고 하는데 명절은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저는 뭐 이제 명절 전통시장이라든가 예. 다니면서 민심을 듣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시장을 도시 다 경기도에 있는 구리라든가 여러 시장을 좀 다녀보려고 합니다. 명절에 재래시장 문 안 닫아요? 아 명절 전까지는 열죠. 명절 전까지는 열죠. 명절 끝나고는 혹시 이제 요즘에 다녀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좀 그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통인시장 네.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좀 안 좋은 것을 네. 알 수 있다 그러셨는데 제가 보면 확실히 요즘에 뭐 주식이 올랐다 뭐 한다 뭐 부동산으로 자금이 간다 그건 좀 딴 얘기 같고 네. 실제로 느끼는 온기는 그렇게 훈훈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들 다니면은 장사가 아주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렵다. 그래서 저는 위로 차원에서 코스피가 5천까지 선도해서 올랐으니까 사람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민생 살리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효과가 조금 천천히 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봄 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위로는 하긴 하는데 아직 코스피 5천 오른 것만큼 이 밑에 민생에서의 이런 장사나 이런 데는 연결이 아직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죠, 사실은. 예. 그리고 지금 쭉 다녀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문화가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시스템이 되면서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조적인 문제도 점점 심해지고 이거 대기업들이 이제는 뭐 모든 걸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까지 그런 몫으로 갔던 것들이 대기업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 피부에 덜 닿고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들, 그 정책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비 지역 상품권 이런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 것들 정책을 많이 해야만이 그 골목 상권들이 살아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제 지역에서 지역 구민들 많이 만나시지만 이제 선거 앞두고 또 경기도 지역을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뭐 일단은 살기 어렵다는 얘기. 그렇죠. 네네. 그래서 빨리 좀 경제 잘 돌아가게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당원들을 만나면은 좀 싸우지 좀 마라. 예. 합당 이런 걸로 왜 이렇게 분열돼 있냐. 그런 것들이 분열될 그런 것들이냐 하면서 질타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성공, 이재명 대통령 칭찬은 많이 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들어와서 너무나 잘해서 TV 볼 맛이 난다. 그리고 대리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은 장사하시는 분하고 얘기해도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니까 장사 곧 잘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네. 좀 착착착 풀려가는 모습,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네.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법개혁과 지금 내란 척결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사법부에서 내란범들에 대해서 지금 선고라든가 또는 구형이라든가 나온 거 보십시오. 이런 속도도 제대로 안 맞고 그런데 속 터진다고 그래요. 예. 법 왜곡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은 본회의를 못 돌리고 있죠. 전에 한번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조금 미룬 상태인데 이제는 법 왜곡죄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 나오는 결과들 보십시오. 김건희 관련 완전 재판이 상식에 안 맞는 판결인데 막 서슴없이 막 하잖아요. 하니까 우리 국민들 모든 법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돼야 통과가 그렇죠.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뭐 나오는 족족 지금 무혐의, 무죄 또는 뭐 공소기각이 나오니 국민들께서 법 왜곡죄가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빨리 민주당에서 우리 저들과 좀 더 지휘부에 얘기해서 추진을 속도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원래 법이라는 게 물 흐르는 거거든요. 네, 물수에 가을 걷자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물이 탁탁 막혀요. 네. 법원에서. 그런 느낌이 좀 봤죠. 예. 네, 네. 아무튼 이번 설에 좀 더 많이 좀 경청하시고 네. 듣고 좋은 정책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네. 좀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설 연휴 되시길 아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설 잘 쇠시고 네.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의 남자 주블리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님 만나봤습니다.